네, 안녕하십니까. 재료 입문 수업의 김정기입니다. 우선 1학년 학생들을 제가 아직까지 직접 얼굴로 뵌 분들이 거의 없는데요. 이렇게 인터넷으로만, 온라인으로나마 이제 뵙게 되어서 상당히 반갑습니다. 제가 이번 시간에 말씀드릴 내용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드리자면은 경량금속의 역사와 미래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주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게 금속의 이제 기본적인 역사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쭉 한번 보고 이 금속의 역사가 쭉 흐르다 보면은 최근에 이제 보면은 이제 경량화를 달성하기 위해서 뭐 자동차에 플라스틱이라든지 이제 그 세라믹이라든지 다른 타 소재들을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요 상황의 변화 속에서 금속이 어떤 방향으로 이제 또 나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항상 재료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보여주는 사진이 있어요. 그래서 보게 되면은 오랑우탄이 이제 물고기를 잡으려고 이제 작살이죠, 이게. 네, 요 작살을 이용해 가지고 이제 네, 작살을 이용해서 물고기를 잡고 이렇게 맛있게 먹는 모습까지 이제 실제로 이제 관찰이 됐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어떤 뭐 사람이 또 그렇고 동물도 그렇고 이제 도구를 활용하는 도구의 활용을 통해서 이제 어, 조금 더 효율적이고 편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되는데 이 도구를 만들 때 이런 작살 같은 거를 만들 때 보면 결국에 뭐가 필요하죠? 여기선 이제 나무가 필요하지만은 실제로 우리가 뭐 쇠로 작살을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플라스틱이라든지 그런 다른 고분 자료를 섞어서도 이제 또 작살을 만들 수 있을 거예요. 하여튼 이런 도구를 만드는 데는 재료가 필요하다는 거고 이런 재료의 발전에 따라서 우리 인류의 역사가 어, 시작이 되고 계속 발전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뭐 역사 시간을 배우게 되면 흔히 이제 인류의 역사라고 말하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선사시대죠. 네, 네, 선사시대예요. 이거는 네, 선사시대에 사용한 유물들을 보게 되면은 이제 처음에는 우리가 제일 쉽게 구할 수 있는 게 돌이죠. 맞죠? 이런 돌들을 이제 서로 갈아서 뭔가를 제품을 만들거나 아니면은 얘를 그냥 깨가지고 네, 도구를 만들 수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주로 이제 뗀석기 같은 것들이 이제 초창기에 구석기 시대에 많이 보였고 가면 갈수록 뭐 돌화살 촉이라든지 네, 돌도끼라든지 이런 녀석들이 이제 갈아서 이제 돌을 만드는 신석기 시대를 거치게 될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러다가 이제 그 불을 인류가 뭐를 발견하게 되죠? 네, 불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게 되고 이 불이 생기면서 금속에 원래 이제 원석이 있잖아요. 원석을 녹여가지고 재련할 수 있는 기술이 생기게 되죠. 이 재련 기술에 의해서 이제 상대적으로 녹는점이 낮은 구리나 주석 같은 거, 얘네가 일반적으로 녹는점이 한 1000도 왔다 갔다 하거든요. 1000도 왔다 갔다 하는 좀 상대적으로 녹는점이 낮은 금속 재료들을 이용해서 이제 뭐 거울을 만든다든지 무기를 만든다든지 해서 이제 소위 말해서 이런 청동을 만들어서 제품을 만드는 청동기 시대가 도래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조금 더 이제 재련 기술이 발전을 하게 돼서 이제 좀 농점이 더 높은 뭐 1592도까지 올라가게 되는 철들을 이용해 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철 제품들을 만들게 되죠. 그래서 철로 만들어진 칼이라든지 뭐 갑옷도 만들 수 있고 도끼 같은 도구들도 네, 이렇게 만들어지게 돼서 그게 석기 시대, 청동기 시대, 철기 시대 이렇게 세 가지가 산사 시대가 되고 한 가지 특징이 뭐예요? 셋 다 결국에는 재료죠. 그러니까 석기 시대는 돌을 썼다는 거고 청동기 시대는 청동을 썼다는 거고 철기 시대는 철을 썼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배워온 역사의 발전은 결국 재료의 발전하고도 일맥상통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철기 시대를 거치게 되면서 이제 역사 시대로 가게 되는데 이 역사 시대를 거치면서도 금속을 상당히 많이 사용했어요. 그 중에서도 철을 정말 많이 사용했습니다. 이런 철들을 사용한 예들을 쭉 시대별로 모아봤는데 고대 시대에는 이제 중장갑을 하고 있는 기마병 같은 것들이
뭐 철제 갑옷을 입고 그리고 화살촉 같은 것도 좀 다 철로 만들었죠. 그런 것들이 이제 적용이 됐고 이제 중세 시대로 넘어오게 되면 대포 같은 거나 뭐 그런 것들도 이제 좀 다 금속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플레이트 아머라든지 사사포 같은 것도 다 마찬가지고 그리고 근대 시대로 넘어오게 되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네, 뭐 전차라든지 전함 같은 것들이 좀 다 강철로 만들었죠. 네, 이런 강철로 만들게 됐을 거고 이제 현대 시대로 넘어오면서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발전되는 개념으로 네, 사용이 됐습니다. 근데 보기 한 가지 특징이 뭐죠? 결국에는 이제 이런 것들이 발전하는 게 뭐 슬픈 소리긴 하지만 대체로 이제 좀 약간 뭐 무기라든지 이제 군사 쪽으로 좀 발전 이런 것들이 좀 약간 드라이빙 포스가 돼서 발전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우리가 실제로 사용하는 실생활의 물건 역시 네, 같이 따라오는 네, 그런 패턴을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한 가지 뭐 예를 들자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쓰고 지금 온라인 강의할 때 쓰고 있는 인터넷 같은 경우도 원래는 군사용이었거든요. 그 군사용인 것들을 이제 오픈이 되면서 이제 일상생활에 사용하게 되는데 네, 여하튼 뭐 요런 잡설을 좀 넘어가더라도 결국엔 이런 금속이 기본적으로 이런 무기나 군사의 발전 후에 이제 우리의 생활에도 적용이 됐다는 거까지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네. 근데 이런 식으로 이제 금속이 뭐 세계 2차 대전까지 쭉 많이 사용이 됐어요. 그래서 초창 그리고 이게 우리 생활에 실제로 많이 적용이 됐는데 뭐 제일 대표적으로 적용이 된 걸 보면은 자동차에 적용 많이 됐죠. 자동차에 적용 많이 됐고 그리고 또 어디 적용됐어요? 비행기 같은 수송제에 또 많이 적용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건축물 같은 데도 적용이 돼서 한 가지 예를 들자면 뭐 철근 콘크리트 같은 데도 전부 다 철이 들어가게 되죠. 이런 식으로 적용이 됐는데 이제 시대가 좀 흘러서 최근에 이제 들어가는 패턴을 보게 되면은 물론 금속도 사용이 되지만은 이제 탄소 섬유라든지 네, 그런 고분자 베이스의 재료들이 좀 많이 사용이 됐어요. 뭐 한 가지 예를 들자면은 지금 여객기 시장에서 제일 많이 볼 수 있는 보잉 787이라든지 에어버스 350 같은 경우는 거의 기체의 외피는 전부 다 금속이 아니라 탄소 섬유로 이루어져 있고 특히나 날개 같은 경우에도 보게 되면은 예전에는 이 날개의 외피를 전부 다 알루미늄으로 만드는데 요새는 전부 다 탄소 섬유로 만들게 돼요. 그리고 요트 같은 경우는 100% 그래파이트 보트라고 해가지고 전부 다 100% 탄소 섬유로 만든 보트들도 존재를 하고 그리고 람보르기니 같이 소위 말해서 엄청 비싼 스포츠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의 그 외피를 최대한 가볍게 만들기 위해서 이 역시도 탄소 섬유를 엄청 많이 사용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금속 재료를 줄이고 탄소 섬유를 늘리는 가장 큰 이유는 결국 하나예요. 어, 얘네들이 비행기나 자동차들이 어, 어떤 원리에 의해서 날게 되죠? 기본적으로 엔진이 움직여서 날게 되죠. 그럼 엔진에서 필요한 소비재가 뭐예요? 기름이죠. 정확히 말하면 네, 기름이죠. 네, 요 기름이 필요하게 되는데 이게 아시다시피 물론 지금은 사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기름 가격이 엄청 급격하게 떨어지는 시기도 있지만 대체로 요 기름 가격들이 쭉 올라오는 추세에 있었고 이 올라오는 추세에 있다 보니까 경제성 문제 때문에 최대한 연비를 낮추려는 시도가 많았어요. 그래서 연비를 낮추려는 시도가 극단적으로 많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무게가 조금 무거운 금속 재료들을 줄이고 탄소 섬유를 늘리는 방향으로 네, 재료의 개발이 이루어졌었고 이 재료의 개발이 이루어짐에 따라서 항공기에서 복합 재료가 사용된 비율 역시 엄청 급격하게 증가했어요. 그래서 2000년 1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한 25% 정도 밑에 있었던 복합 재료의 비율이 지금 거의 뭐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제가 말했지만 거의 절반 이상 사용이 사용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금속이 정말 안 쓰이는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핵심적인 부위에서는 금속이 꼭 사용돼요. 왜냐하면은 얘네들이 뭐 아무리 비강도가 좋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네, 항공기의 골격 같은 좀 핵심 크리티컬한 부위들은 어,
금속의 가성비를 따라올 수도 없는 것도 있고, 기본적인 강도 자체도 얘네들은 이제 외피 상태로 있을 때는 강도가 높지만은 아직까지 이런 그 바 형식으로 만들어진 봉상의 골격 만들기에는 좀 부적합한 측면이 있다 보니까, 네, 요런 부분들에는 이제 금속들, 특히나 이제 상대적으로 무게가 가벼운 경량 금속들이 많이 쌓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경량 금속 중에서도 이 소위 말해서 현대판 미스릴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뭐 만화 같은 데나 영화 같은 데 보면 미스릴 가본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런 현대판 미스릴이라고 얘기하는 티타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티타늄 재료에 대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어, 기, 강, 강도가 매우 높고 얘네는, 그리고 그러면서도 밀도는 상당히 낮아요. 그래서 강도가 뭐 여기는 메가파스칼 단위인데, 네, 1000메가파스칼이려면 거의 1기가파스칼이거든요. 상당히 높은 강도예요. 우리가 흔히 보게 되는 철이 한 400에서 500 정도 되는데 그 두 배에 해당하는 강도를 가지고 있는데, 밀도는 4.3이에요. 그러니까 철이 일반적으로 7.9 왔, 7에서 8 정도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절반의 어, 밀도를 가지고 있어요. 쉽게 말해서 강도가 높으면서도 낮은 밀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같은 밀도를 가지고 있을 때 강도는 훨씬 높겠죠, 얘네가. 네. 그래서 기계적 특성이 소위 말해서 우리가 기계적 특성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녀석들을 이 기계적 특성이 상당히 우수한 재료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높은 기계적 특성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타이타늄 같은 경우는 이제 또 한 가지 특징이 뭐냐면은 독성이 거의 없어요. 독성이 거의 없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이제 세포, 이제 인체에다 가끔가다 이제 우리가 뼈 부러지거나 아니면 임플란트 같은 거 할 때 그 심 같은 거 이렇게 박아 넣잖아요. 이런 심 같은 걸 박아 넣으면은 대체로 독성이 있는 금속 재료에는 얘네들이 세포들이 잘 엉겨붙질 못해요. 세포들이 잘 엉겨붙질 못해가지고 이게 몸에 그렇게 좋은 영향을 못 미치는데, 얘는 독성이 거의 없다 보니까 표면에 세포들이 엄청 잘 생겨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걸 생체적 합성이라는데, 타이타늄은 이것도 좋아요. 그러니까 강도도 좋고 생체적 합성도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실생활에서 쓰기가 굉장히 좋은 재료인데, 단 한 가지 문제가 있다면은 좀 이렇게 재료가 좋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좀 가격이 높다? 네, 그 정도의 문제가 있다. 뭐, 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우수한 성질에 의해서 지금 실생활에서 되게 많이 사용되고 있는 재료 중 하나입니다. 제 대표적으로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이제 항공기에서 좀 약간 중요한 부분,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무게가 많이 걸리는 부분에도 사용이 되고, 이제 군사용으로도 많이 쓰이고, 이제 아까 얘기했던 이제 생체 재료에도 좀 많이 쓰이고요. 그리고 네, 이런 식으로도 많이 쓰이고, 그리고 강도가 높으면서 가볍다고 했으니까 어디 쓰이면 참 좋겠어요. 스포츠 용품 같은 데 많이 쓰이겠죠. 우리가 흔히 보게 되는 이제 산악 자전거라든지 경기용 자전거, 그리고 골프채 같은 데도 많이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분야에서 좀 적용된 사례에 대해 간략하게 좀 소개를 드릴게요. 우선 국방산업에 대해서 제가 국방산업에서 타이타늄이 사용된 사례를 하나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 전투기 어떤 전투기인지 아시나요? 이건 우리나라에도 있는데, 네, F-15라고 해가지고 어, 쌍발의 엔진을 가지고 있는 전투기인데, 예전에 이게 그 형식이 뭐 A 형식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D 형식, E 형식까지도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에 들어온 거는 수출형으로 나와서 K 형식을 가지고 있는데, A에서 C까지의 형식은 A에서 D까지의 형식 같은 경우는 이제 그냥 제공 전투기로 나온 거고, E부터 K에 있는 녀석들은 이제 전투기 기능도 가지고 있지만은 이제 폭격기 기능도 가지고 있어요. 그 말인즉슨 얘는 폭탄도 이제 많이 실어야 되니까 조금 더 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지만 높은 강성을 가지고 있어야겠죠. 그러니까 재료의 강도가 좀 높아야지 이제 무거운 폭탄들을 버틸 수 있겠죠.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은 이 녀석이 이제 C형이라서 대표적인 전투기 형식인데, 얘가 그 공군 운영 중이 얘가 이제 비행을 하다가 사고가 한 번 있었어요. 어떤 사고가 있었냐면은 이 조종석 부분이
떨어져서 날아가는 사고가 있었어요. 다행히 물론 조종사는 이때 탈출을 해가지고 살아남긴 했습니다만은 이때 생긴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기존에는 이제 좀 강도가 상대적으로 좀 약한 녀석이 여기에 결합돼 있었는데 이 부분을 어, 네, 이 부분이 깨진 걸 이제 보게 되고 이제 깨지게 되고 그리고 E형으로 이제 넘어오게 되면서 폭격기 기능도 같이 수행을 해야 되니까 아 이거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강성이 높아야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가지고 지금 보게 되면은 기고를 이런 식으로 강화를 하게 되고 거기다가 주요 부위에 티타늄 합금 아까 얘기했던 티타늄을 또 사용을 해가지고 강도를 엄청나게 올렸습니다. 그래서 강도를 엄청나게 올려서 지금은 이런 일이 일어나진 않고 네, 아직도 이런 식으로 잘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이게 들어온 지 이제 거의 한 20년 다 돼가거든요. 네, 네. 20년 동안 날아다니면서 여기가 부서진 일은 없어요. 특히나 이형 같은 경우는. 네, 그런 네, 그런 사례가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사례가 뭐냐면은, 얘네가 그, 이제 기존에 우리가 민항기나 전투기에 사용되는 외피에 사용되는 주요 재료가 하나는 탄소섬유고, 하나는 알루미늄이거든요. 네. 이 녀석들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 얘네들이 만약에 여기 사용이 되면은 사용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얘네들이 상대적으로 가볍기 때문이에요. 가벼운데 얘네 같은 경우는 이제 SR-71이라고 해가지고 그 미국의 고고도 정차액입니다. 물론 네, 고고도 정차액인데 얘 같은 경우는 순항 속도가 마 3이에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비행기 타면은 순항 속도가 한 0.97이거든요. 마 0.97인데 그거의 3배예요. 엄청 빠르죠. 엄청 빠르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공기랑 마찰이 엄청 많이 일어나게 돼요. 그러니까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당연히 공기랑도 맞부딪히겠죠. 맞부딪힐 때 무슨 열이 생기냐면은 마찰열이 생겨요. 요 마찰열이 생기는데 이때 온도가 거의 한 300도쯤 됩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산소섬유나 알루미늄 같은 경우는 열에 상당히 취약해요. 특히나 알루미늄 같은 경우는 금속인데도 불구하고 녹는 점이 한 650 뭐 이렇게 되는데 얘가 그 녹는 점의 절반 이상이 돼버리니까 강도가 엄청 떨어지게 돼요. 이 정도 열 상태가 되면은 네, 그런 문제들이 있다 보니까 기존의 외피 재료들을 사용을 못하게 돼요. 그래서 외피 같은 경우는 하필이면 또 많이 차지하잖아요. 비행기 위치의 대부분을 네, 비행기 대부분을 외피가 차지하게 되는데 이 외피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강도가 높으면서 녹는 점이 높으면서 밀도가 낮은 녀석을 써야 되는데 그렇게 딱 맞는 게 타이타늄이었어요. 그래서 물론 비싸긴 하지만은 어차피 군사 분야이기 때문에 그런 걸 크게 신경을 안 쓰기 때문에 이제 기체 전체를 타이타늄으로 제조를 해서 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국방 산업에 좀 많이 사용이 됐고 또한 생활용품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은 골프채 같은 경우도 많이 사용이 됐고 그리고 자전거 같은 경우에도 무게가 가벼우니까 또 많이 사용을 하게 돼요. 이런 식으로 이제 사용을 하게 되면은 이제 무게가 가벼우니까 조금 더 속도가 빨라질 거고 속도 빨라지면 운동 에너지가 높아지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비거리가 높아지게 될 겁니다. 네, 이런 효과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데 많이 사용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생체적 합성이 상당히 좋다고 했어요. 그래서 원료 산업에도 많이 사용이 되는데 상당히 많은 부위에 쓰여요. 우리가 흔히 보는 임플란트에도 쓰이게 되고 이제 뭐 어깨라든지 그 골반의 조인트 같은 데도 많이 쓰이고 인공 관절로도 쓰이고 하여튼 몸에 들어가는 거의 대부분에는 타이타늄이 다 쓰일 수가 있습니다. 다 쓰일 수가 있어서 뭐 한 가지 뭐 나이 드신 분들께서 이제 뭐 관절이라든지 골반에 대퇴부에 약간 좀 문제가 생기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대체가 돼서 들어갈 수 있겠죠. 네. 이런 식으로 이제 기존에도 많이 쓰이고 있는데 어 이제는 이 타이타늄 네, 기존에 쓰이고 있는 녀석들이 이제 타이타늄 합금이거든요. 타이타늄 합금인데 이 합금에 들어있는 원소들 중에서 독성이 있는 원소들이 좀 있다 보니까 순수 타이타늄을 좀 쓰고 싶어하는 움직임이 보이게 돼요.
네. 순수 타이타늄을 쓰고 싶어 하는 움직임이 좀 보이게 돼가지고 그거에 대한 연구가 많이 연구들을 많이 하고 있어서 그 사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어, 제일 대표적인 특징, 그 금속 재료의 대표적인 특징 중 하나가 뭐냐면요. 이게 금속이 겉으로 보이기에는 이런 식으로 그냥 크게 보이더라도 속을 보게 되면은 이제 뭐 2학년 때 배우시겠지만은 결정립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금속 안에도 또 약간 셀같이 서로 서로 이제 특정 결정 방향을 가지는 방들이 있어요. 요 방의 방들이 있는데 이 결정립이라는 방이 작아지게 되면은 재료의 강도가 높아지게 됩니다. 좀 자세한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나중에 재료공학 시간 배울 때 그 원리에 대해서 배우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강도를 좀 높이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밀도는 똑같은데 강도는 높아졌어요. 일단 비강도가 높아졌죠. 비강도가 높아졌는데 이 비강도가 높아지게 되면은 기존에 쓰던 재료 기존에 쓰던 녀석이 두께가 2를 가지고 있던 게 강도가 2배가 되니까 굳이 그 2를 쓸 필요가 없죠. 그냥 1만 쓰면 되죠. 1만 쓰면 되다 보니까 그 더 작은 양의 재료를 쓰게 되고 그 작은 양의 재료를 쓰게 된다는 게 무슨 뜻이죠? 무게가 감소해서 경량화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더 경량화 시킬 수 있으면서도 더 고성능의 제품을 만들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특징이 있는데 어, 제일 쉬운 아까 말했던 그 방을 줄이는 제일 쉬운 방법이 뭐냐면은 재료 안에 변형을 주는 거예요. 이 변형을 주게 되면은 금속이 더 강해지게 됩니다. 쉽게 이게 예전에 혹시나 뭐 요즘은 아마 지금 저랑도 나이 차이가 꽤 많이 나가지고 뭐 예전에 주몽이라든지 그런 드라마가 기억이 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 아닐 것 같은데 그런 드라마를 보게 되면은 그 대장장이들이 망치질을 많이 두들길 거예요. 이게 망치질을 하고 이제 물에다 담가서 담금질을 하죠.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재료의 강도가 확 올라가게 됩니다. 강도가 확 올라가게 되다 보니까 같은 힘을 주었을 때 이제 상대적으로 여기서 걸리는 변형이 적게 걸려요. 네, 그런 장점이 있고 심지어 그냥 일반적으로 순수한 타이타늄이 이제 합금 타이타늄보다 더 변형이 더 강도가 낮거든요. 이거는 제가 나중에 재료과학 시간 때 들어가면 배우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일반 순수 타이타늄이 이제 합금 타이타늄보다 강도가 낮은데 어, 만약에 이런 담금질이라든지 좀 변형을 가하게 되면은 얘보다 강도가 더 좋아지게 됩니다. 순수한 타이타늄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기계적 특성이 더 높아지게 되면은 굳이 이런 알루미늄이나 바나듐 같이 이제 합금이 들어가 있는 녀석들에 의해서 부작용이 생기는데 얘를 쓸 필요가 없겠죠. 그러니까 순수 타이타늄 쓰면 되겠죠. 그런 식으로 이제 재료의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이 뭐냐면은 기존에는 이제 우리가 임플란트 같은 거 이제 만들 때 보면은 얘들 다 깎아서 만들었거든요. 근데 소위 말해서 이제 가공을 한다고 하는데 요 가공을 하게 되면은 처음에는 이 정도 크기의 블록이 있는데 실제로 이제 만드는 파트는 요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면은 나머지는 어떻게 될까요? 다 깎아내야겠죠. 다 깎아내서 엄청난 양의 스크랩이라고 해요. 이 부산물이 많이 생기게 돼요. 이거 생기는 게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 근데 최근에 이제 그 대세가 된 공정 중 하나가 있어요. 다들 많은 분들이 뉴스에서 봤겠지만은 3D 프린팅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캐드 파일을 집어넣어서 이제 재료들을 층으로 막 쌓아 올려가지고 제품을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방법 같은 경우는 이제 층으로 먼저 제품들을 좀 러프하게 대략적으로 먼저 쌓아 올리고 이 대략적으로 쌓아 올린 거를 그 겉에만 약간 좀 표면 처리만 살짝 해줘서 기존의 그 CNC 가공에 비해서
그 낭비되는 재료의 양이 확 줄어들어요.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장점이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컴퓨터 기반 디자인이랑 이제 요 층층이 쌓아 올리는 넷쉐이프 그 제조 기법의 조합을 이제 를 통해 가지고 이제 저 예전에 이제 우리가 깎아 만들었던 임플란트를 조금 더 정밀하게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존재하고요. 그것 때문에 요즘 최근에 3D 프린팅이 좀 대세가 되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3D 프린팅 종류들이 개발이 되었습니다. 네, 그 중에서 이제 금속이 주로 많이 사용되는 것들은 뭐 요런 네, 녀석들이 있는데 자세한 부분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학년이 조금 더 올라가시게 되면은 배울 수 있을 것이라고 배울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3D 프린팅의 기본적인 원리에 대해서 조금 더 소개를 드리자면은 기본적으로 분말에 의해서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재료가 그 뭐 아까 전에 말했듯이 정말 큰 상태로 있을 수도 있고 녹인 액체 상태일 수도 있고 얘들 다 쪼개가지고 분말인 상태가 있을 수가 있는데 이 분말인 상태에서 이제 재료들을 층으로 쭉쭉 쌓아 올려서 레이저 같은 걸로 순간적으로 이제 금속을 녹였다가 붙여서 이제 제품을 이런 식으로 만들게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제품을 만들게 되면은 어 상대적 이런 식으로 제품을 만들었을 때 제일 이득 볼 수 있는 게 어떤 되냐면 이제 연료랑 항공이거든요. 원료 같은 경우는 이제 사람들마다 체형이 다 다르다 보니까 이걸 일일이 깎아서 만드는 게 상당히 어렵고 항공 같은 경우는 부품들이 상당히 복잡해요. 부품들이 상당히 복잡한데 제조량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 보니까 이게 뭐 가공 라인을 새로 깔 수도 없고 할 노릇이기 때문에 3D 프린팅이 상당히 유용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미국의 제너럴 일렉트릭이라 해가지고 이게 어떤 회사냐면은 이제 발전이랑 이제 엔진 만드는 회사예요. 엔진 만드는 회사인데 얘네들 같은 경우는 따로 그 GE 어디티브라고 해가지고 3D 프린팅 만드는 업체, 3D 프린팅 메이커를 하나 출범을 해가지고 여기서 자기들 그 비행 엔진에 들어간 제품들을 다 3D 프린팅해서 제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그런 그 기업들 수요가 좀 있다 보니까 연도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3D 프린팅 시장은 급격하게 이제 증가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거는 이제 재료 불문하고 모든 재료들이 다 동일하게 증가를 합니다. 뭐 플라스틱도 증가를 하고 레진도 증가하고 세라믹도 증가하고 금속도 증가하는 추세예요. 그 중에서 이제 금속 분야의 주요 적용 방안을 보면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항공 쪽이랑 의료 쪽은 포함되고 특이한 건 이제 자동차 쪽도 포함이 돼요. 자동차 쪽은 일반적으로 이제 제품 생산량이 많다 보니까 적용이 어떻게 되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자동차 같은 경우도 어떻게 지금 적용이 되려고 하냐면은 라인에다가 이제 3D 프린터를 이런 식으로 깔아요. 네, 3D 프린터를 이렇게 깔아놓고 네, 각각의 컨베이어 벨트에서 이제 부품을 만들어 가지고 자동차를 조립을 하는데 자동차 카탈로그 같은 거 혹시나 관심 있으신 분들 좀 보셨을 수도 있을 거예요. 자동차에 보면은 기본 사양도 있지만 옵션 사양 상당히 많죠. 그런 옵션 사양들을 그 일일이 이제 부품을 또 만들어서 해결하는 것보다는 이런 식으로 이제 주문형 생산을 해가지고 소비자들 입장에서 또 맞출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보니까 최근에는 이 자동차 쪽에도 요거를 좀 3D 프린팅을 적용하려는 움직임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도 3D 프린팅 센터를 네, 열어가지고 네,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고 네, 그래서 관련한 3D 프린팅 그 전문가들이 좀 많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이런 3D 프린팅 그 세부 적용 방향들을 보게 되면은 이제 아까 말했던 항공, 뭐 원료 부분도 있지만은 결국엔 이제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이제 기어라든지 자동차 그리고 스포츠, 군수 산업에도 동시에 다 적용할 수 있다는 게 요지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하지만 이제 지금 앞에서 얘기했던 것들은 주로 이제 3D 프린팅에서 이제 그 제품 만드는 데만 우리가 집중을 하고 있거든요. 요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근데 우리는 지금 우리 과가 뭐죠? 나노신소재공학부죠. 나노신소재공학부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이 제품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 제품에 대한 평가도 중요하고 그리고 제품을 만들기 위한 원료도 중요해요. 그러니까 재료, 원재료. 네, 원재료도 상당히 중요하게 돼요. 근데 아까 말했듯이
3D 프린팅에 사용되는 주요 재료 중 하나는 뭐냐면 주요 재료가 분말이죠. 그 중에서 이제 금속 3D 프린팅 하려면 금속 분말인데 애석하게도 금속 분말을 우리나라에서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3D 프린팅 하는 경우가 잘 없어요. 어, 왜냐면 이게 기술 경쟁력을 보게 되면 기술 격차가 꽤 나거든요. 유럽이라든지 특히나 일본이라든지 그런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요. 요런 차이들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자체적으로 분말을 개발을 해야 되는데 이 분말의 개발이 왜 중요하냐면은 작년에도 뭐 봤겠지만 미국, 일본이 뭐 우리나라 화이트리스트에서 지워가지고 뭐 반도체에 쓰이는 뭐 포토레지스트라든지 이제 아, 그런 포토레지스트나 불상 같은 거 전부 다 수출이 수입이 막혔었잖아요. 그런 사태가 앞으로도 언제 일어날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태들을 막기 위해서는 이제 분말을 우리가 직접 작업을 해야 되는 거고 실제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제일 많이 사용된 재료가 뭐예요? 철분말이죠. 철분말 같은 경우도 뭐 비율을 보게 되면 좀 더 미국, 중국, 일본 아니면 유럽이에요. 그러니까 네 개 국가 주체에서 생산이 되고 있는 녀석들인데 이게 언제든지 수입이 막힐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에 항상 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할 수 있는 학과는 우리밖에 없어요. 네, 실제적 원재료를 이제 개발을 할 수 있는 학과는 우리밖에 없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역할들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오늘 이번에 제가 재료 입문에서 말씀을 드린 내용은 이제 기본적으로 금속의 역사가 금속이 이제 어떤 히스토리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 이제 뭐 다른 종류의 재료들도 많이 적용이 되는데 금속이 거기서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 그 방향 속에서 우리 학과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소개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뭐 재료공학에 관련된 상당히 많은 과목들을 듣게 될 건데 그 과목들을 들으면서 그 과목들 중에서 특히나 금속 과목들을 익히게 되면 어떤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렸고 어, 대략적으로 이제 어떤 비전이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고자 오늘 입문 수업을 이런 식으로 만들었습니다. 자, 그럼 다들 고생 많으셨고 다음 수업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